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오히려 돌이켜보면은 그게 아주 극소수의 농객들이 이제 가담하고 이랬지만 오히려 그 당시는 한국 사회에서 헤게모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그 권력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럽과도 산업혁명 이유를 보면은 아무리 극소수의 주장이라도 언제나 더 급진적 좌파 주장이 항상 우세를 점했어요. 설득력에 있어서, 헤게모니에 있어서 설득시키는 데서. 그게 깨지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68년 아니야, 68년. 그전에는 언제나 유럽사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좌선해줘요. 어떤 좌가 나오면 그거 더 레이카는 좌가 나오고, 이게 더 항상 우위를 점했어요. 더 레이카는 좌가 나오고. 그게 1789년부터 거의 200년간 그렇게 지속이 되거든요. 그게 완전히 깨지고 노골적으로 그 기득권 세력이 정말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런 걸 짓밟고 시작할 게 대처하고 레이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우리가 좌파다운 좌파는커녕 자유주의적인 자유주의도 없는 남한 사회였지만 세계사적인 규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아무리 깡패해도 박정희도 그랬고 심지어 전두환이도 그랬고 이 진보적인 견해에 대해서 엄청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소수의 견해를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어요. 이 부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70년대 전반 학번인데 초기 학번은 아니더라도 그 당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우리 사회에서 본인도 그랬고 가지고 있는 위상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보수들이 진짜 보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콤플렉스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 번 더 뒤집어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근데 우리가 깨진 게 언제냐면 이게 10년 정도부터 시작이 돼요. 이상한 알벤이 나오는 게 이게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 어목한, 내가 유신, 1970년대 유신 세대에도요, 그놈들 잡아 죽였지. 이혁당 사형에 쳐서 죽였지만, 이런 주장, 이런 혁신적인 사회 변혁의 주장에 대해서 그냥 콤플렉스. 사실은 정서상에 있어서는 언제나 수세였어. 독재 권력 세력. 또는 다 돌아섰지만 살기위해서 불교 맞고 해서 전향하고 유근이 전향하고 이랬지만 머릿속에는 언제나 또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 우리가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진보적인 견해가 받아진 적이 없어. 총 맞아 죽거나 불교 맞아 죽거나 빨갱이로 몰려 다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언제나 진보적인 사상에 대해서 기득권 세력도 집권 독재 세력도 언제나 기본적으로 인정했어요. 오히려 그게 무너지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낡은 진보에 대한 거부를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저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담론 분석을 하는 거 하고 NLPD 이런 논쟁들 벌어서 담론 분석하고 그거하고 진짜 노동운동판에서 벌어지냐라고 난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80년대 중반기에 나타났던 이런 80년대를 풍미했던 이 농객들의 글들 이거를 이제 역사 흐름 쪽에서 놓고 볼 때는 정말 흔히 말하는 요새 두텁게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NLPD 논쟁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NLPD 이런 논쟁이 가졌던 어떤 것들 나도 잘 이걸 정확히 지금 저도 좀 뭐라고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요새 느끼는 거는 이렇게 뻔뻔스러운 기득권 세력이 이렇게 뻔뻔스러운 적이 역사상 없었어요. 서양도 없었고 서양에서 레이건 대처가 나오면서 이제 뻔뻔스러워지는 거고 우리는 명박이 때부터 명박이 때. 그리고 이제 다른 의미에서 보면 아까 그건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자본주의가 진짜 일상생활까지 장악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안적 전망을 아예 잊어버리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그게 자본주의화가 많이 진행되지가 않은 시기였어. 그때는 또 뜰만 하면 돈 없이도 연애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돈 없으면 연애를 나는 못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화가 진행되고 하는 속에서 이제 아예 진보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이제 이렇게 소멸돼 가는 것 같아요. 두려워. 또 하나는 저는 특히 80년대 세대의 그 쟁쟁한 NLPD를 가지고 우리 사회 운동권 전체를 그냥 볼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 둘 다 변형 운동의 논리인데 NL도 그렇고 PD도 다 변형적 정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에 난 헤게모니가 있었다고. 왜? 그것이 아니었으면은 대학 교수도 그 당시에 내가 그 당시에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 당시에 무슨 얘기하면 나이들 선생들 다 관심 있었어요. 내가 못 따라가.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강의 공부 안 했어요. 다 그 NLP 쓴 것들 다 읽었어. 그래서 따로 공부했어, 따로. 그래서 NLP 논리, 사역성체 논리 역사적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고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변질됐느냐 얘기를. 아니, 나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촉진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오히려 그런 게 필요하겠죠. 이제 새로운 어떤 그걸 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그 최갑 선생님 얘기는 제가 듣기에는 여기 그냥 다른 분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 없으니까. 최 선생님 말씀에 전적 동의하면서도 하나 수정, 난 내가 개인적으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최 교수의 진단에 대해서. 이명박 때부터 다른데, 이명박 때부터 나 김대중 때부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명박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닦아놓은 그 틀 위에서 노라는 거라고 보고, 이미 일주의 뭐랄까, 진보적인 그런 운동이라든가 또 생각에 대해서 희화화하고, 그걸 상대화시키고, 그런 거는 김대중 때부터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90년대 말 이후, IMF 이후, 그게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물론 전반적으로는 전생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아까, 우리 박영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정파들끼리 만나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대충 그 이야기가, 표현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나왔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진보 신당이 깨질 때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토론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서로 동지가 아니라, 수업으로 칼을 들고 막 상대방을 찌르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정신교수를 받았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해서 아니라, 나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정파들 간에 서로 척이져서 지내는 것들은 아까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이건 정신부수이고 정신치유다. 오히려 우리 진보운동 내부에 동력을 새로운 치유를 동력을 만들어가면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실제로 가능할까? 안 그러면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많이 다른 세대가 나와서 그 이전에 그런 상처를 잊은 세대가 나와서 새롭게 운동을 할 수도 없는 건 아닌가. 이런 다른 이야기 듣는데 제가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하여간 최근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찰이라고 하는 거를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스스로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여러 할 얘기가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 일반화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NLPD 이래버리면 진짜 저는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검좌시켜서 거기에 묶어버리면 그냥 듣고 이렇게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불가피하고 일반화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정도는 정말 낡은 얘기라고. 이건 20년 전에 이미 그 고민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서
해왔던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이게 너무 진지하지 못하다. 어떤 반향도 좀 이렇게 힘들 거다라는 느낌이 하나 있고요. 첫째 하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어떤 정치 운동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한국 사회에 좀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그걸 하려고는 했지만 물론 소수의 정파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어떻게 기본이 있죠. 그거에 있지만 실제로 80년대 이후의 운동도 물론 이제 그 세계사적인 흐름하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아까 말했던 전위적인 그런 지향을 가졌던 사람들의 구체적 행위는 부르주아 민주주의하고 아까 이제 노동자주의 얘기 나왔어요. 조합주의에서 똘똘말이 당한 거예요. 그들 자신이 사실 그걸 극복하자고 해보려고 해온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그 안에 거꾸로 갇힌 거예요. 그 기반주의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런 어떤 정파들의 그런 패밀리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저는 일종의 그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조직 기반을 우선했지 정치를 우선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에 대한 직접 정치를 실현해보지를 못한, 말하자면 이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의식이 없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왜 안 됐냐에 대한 정말 우리가 발본적인 어떤 반성과 평가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일반해버리면 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나 성찰이 가능할까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앞에 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의 내용인데 그걸 뭐 헤게몬이라고 표현하시면 좋고 가령 좌파의 무능력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 자신이 이제 한 15년, 20년 전에 그 얘기를 스스로 썼거든요. 여기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점에 대해서. 근데 약간 자도적인 거는 저는 좀 피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리고 이거는 세계사적인 문제잖아요. 물론 한국 사회 고유의 반성과 성찰, 이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자본주의 극복,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건설을 하든 뭐 새로운 사회 건설을 하든 뭐 문화사회 건설을 하든 간에 이거에 과연 우리가 공감대가 이 안에 있는가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진짜로. 물론 그건 거대 담론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말하자면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여러 경로와 아까 그런 의미에서 연대하고 연합하는 거 저도 나름대로는 제 나름으로는 물론 완전히 제도화된 완전히 체제 내화된 분들하고는 정치적 의미에서 연대 연합을 시도해보진 않았어요. 다만 투쟁 속에서 공동전선 속에서 그건 늘 하죠. 할 수밖에 없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봤어요. 제가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걸 엮어낼까라고 하는 점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프로젝트와 사회적으로 실천한 프로젝트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프로젝트는 앞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한 직접 행위, 그걸 통해서 대중이 아까 언명이냐 행위냐라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둘 다 필요하죠. 둘 다 필요하고 그 언명과 행위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행위가 늘 앞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언명이 있어야 행위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이제 늘 밖에서 나오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을 늘 꿈꿔왔는데 그러나 그거를 실현할 조직이 없으면 진짜 그 다음이 잘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직 우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당 우선론자였죠. 그런 면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순서를 보면 앞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좀 봤던 측면이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았어요.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것을 어떻게 보다 더 구체화하고 또는 현실화하고 대중화하면서 그걸 갈 거냐라는 점에서 기왕에 있었던 걸 다시 끄집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앞에 쭉 나왔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저한테도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 10년, 15년부터 계속 소통을 해왔어요. 그냥 개별적 소통이죠.
그러나 그 소통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행위에 옮길 수 있는 구체성, 이 부분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서로 간에 아직. 그런 점들이 보다 더 진전돼야 됩니다. 네. 저희 현재 좀 많은 시간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좀 바뀔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은 더 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말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다른 집회에서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이석기 통진당 문제에 대해서 참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 뭐 운동권의 NLPD 두 개의 경영으로 나누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L과 PD라는 두 개의 존재가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건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런 대표적인 저는 그 생각도 옛날에 사회당이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반조선노동당 한 정당의 캐치플레이즈가 반조선노동당이라는 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그 다음에 진보신당이 거기서 분리되어 통진당에서 분리되어 나올 때도 종북주의 문제 삼고 이거 실제로 지금 종북 프레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석기 사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그 종북 프레임이 누구를 죽였는지 그거는 그들이 싫어하는 NL만 죽인 게 아니에요. 진보 그 운동 전체를 죽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거 없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른 집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막스주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저는 다른 한편으로 아나키즘이고 아나키즘의 정신이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다른 버전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답변이 미흡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진보평론 특집을 만들 때 NLPD라는 틀을 가져온 거고요. 실제로는 NL하고 PD 사이에서 어떤 이런 드립들을 벗어나서 어떤 소통의 고리를 잡을 것이냐,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의식이었고, 그러니까 NLPD라는 것이 오늘날 통용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NLPD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공통으로 쥐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분단의 문제거든요. 그 분단이라는 이 과제를, 분단 또는 통일이라는 이 과제를 어떻게 하면 사실 이제 그 문제가 NLPD의 어떤 경향성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운동 하면 NL이고, 노동운동, 계급운동 하면 PD고, 이런 식의 구분법, 이걸 벗어나는데, 그래서 분단을 접근하려면 기존의 그 사회구성제 논쟁에서 있었던 그 분단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반미라는 걸로 접근되었던 방식을 극복하자.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개의 분단 국가를 극복하는 이 과제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그 기획의 의도였지. PDNL은 저도 앞에 썼죠. PDNL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그건 좀 너무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고. 죄송한데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저희에 있어서 할 시간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낡은 진보대원 고별사, 제목 섹시하게 뽑아서 그래서 왔는데, 이게 고별사라고 생각하세요? 한영사라고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발표하신 분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서 고별을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거기서 못 떠나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거꾸로 들고, 아까 이제 짧게라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아까 이제 이렇게 서영표 선생님 이렇게 탈기획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낡은 계급 정치에 대한 비판, 이런 탈기획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노동자 계급이 안녕할 때가 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욕을 먹은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낡은 계급 정치에 대한 저는 계급 정치인가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 주변에 이제 장애인 운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거기서 이렇게 그 연사국장 이런 거 해갖고 여기저기 그 재능이고 오고 농성장이면 다 찾아다니면서 농성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얘기가 다 자기 찾아다니는데 그 재능이고 어디고 그 노동자들이 자기네 농성하는 데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그 다음에 이 전에 이주노동자 방송 저희 같이 이렇게 할 때 거기 그 이주노동자 방송 대표하는 사람하고 여러 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 MTU 거기 활동가들 거기 오는데 그 이주노동자 노조 그 사람들 잡혀가지고 그 수용소 들어갔을 때 그거 추방되는 거 막으려고 갔을 때 이주노조 쪽에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노동자들 온 적이 없었대요.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이랜드 노조위원장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양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네 와서 뭐 얼마 준다 하나도 준 적 없고 자기네 그 무슨 일 났다고 자기네 그 농성하는데 와달라고 그러더래. 한참 싸우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레닌 얘기를 하면은 레닌이 노동자 계급의 헤게몬이라든지 이런 아까 헤게몬이랑도 관계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자 계급이 왜 지도적 계급이 될 수 있는가? 그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 민중의 호민관이 됐을 때라는 거예요. 민중의 어려운 문제를 나서서 앞에서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게 이런 게 노동자 계급의 이니셔티브고 헤게몬이 아닌가? 근데 지금 이걸 보면 남들은 다 노동자 하는 데 가서 해주는데 자기들은 아무 데도 안 가. 미쳤어 이런 계급을 따라가게? 누가 이 사람 따라가면 바보지. 저는 그거는 이완 선생 취지를 내가 들은 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저기를 가는 거 저는 안 그런 적이 있었나 싶어요. 여태까지 대통령 선거할 때 저는 계속 그 사람들만 찍었어요. 안 될 사람만 찍었어. 독자 노선 이렇게 쭉 언제까지 지켜왔는데 독자 노선을 안 해가지고 헤게모니가 없는 건가? 저는 반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다른 계급들에 대해서 호민관 역할을 해주려고 해본 적이 없잖아. 다른 사람들 거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주겠다 한 적이 없잖아. 맨날 우리 것만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들을 좋다고 쫓아와 다른 계급이 미쳤어? 저희 시민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꾸로 보면은 많은 시민운동가들은 노동자 운동하면 다 가요. 여기 있는 멀쩡한 애들도 그 민주부족 파업한다면 다 가. 25일 토요일날 파업을 하는데 그냥 가. 다 알고 가. 민주노총에서 어디 다니는 거 못 봤어요 별로. 저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닌가. 사실 그런 점에서 문제는 이런 종류의 잘못된 계급 정치고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돼야 되는 거는 저는 탈계급 정치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해요. 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계급적 관점, 이게 계급적 관점이라고 믿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걸 다 탈계급적인 거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버리니까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 안 고칠 거 아니야, 고치라 그래도. 해결의 전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디테일에서 많은 가신 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뒤에 가보니까 비슷해지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뭐가 아니고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비로소 그거는 그렇게 획득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같이 만들어낼 거냐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보니까 아니네? 안녕하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반대로 물어보면? 네? 아니 그럼 우리가 뭐 들어 이거부터 뭐 들어야 알아서 할 건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속에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가 미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저기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 널리 알려야 할 운동의 공간에 제가 제 차를 들어서 가는 거예요. 입구에서 차단당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는 나가세요.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페미니즘 운동 영역에 저하고 직접 부딪힌 장소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단적인 예인데 그 영역만이 아니라 현장도 서로가 못 갖는 지역이 너무 많고 이른바 정파 조직에도 그 문 앞에 못 들어가는 데가 허다합니다. 새누리당보다 좌파 내부에 더 적대적인 엄연한 현실이 있어요. 여기에는 강단에서 최소한 숨쉬게 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은 계시지만 범좌파적으로 볼 때에는 기하선상에 있는 활동가들도 있어요. 좌파 내에 엄청난 계급 모순이 발생합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대 담론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저는 거의 어려운 지금 지점에 와 있다.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대자동차 금속 노조 이번에 국민 총파업 이번에 거절했잖아요.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차비 들어서 없는 사람은 가서 연대를 하는데 그 엄청난 고액 연봉자들은 와서 연대를 안 하죠. 이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럼 거기에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해서 계급적 우리 내부의 모순이 너무 심화되어 있다. 오늘 여기 꼽은 영상에서 촬영이 다 되어서 운동 진영에 여러분들의 진솔한 목소리가 엄청나게 나갈 거고요. 마지막 한 말씀은 페이스북을 유념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강래희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진보 좌파의 정서가 치유 대상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별한 생계 활동이 안 돼서 실직자들이 PC방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일배가 되어 있듯이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날 술 먹고 억울하고 비통한 것만 올리는 거예요. 거의 이거 치료가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빈지고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네, 영상 잘 나갈 겁니다. 예, 침통한 그 상황을 어쨌든 얘기를 하셨고 내부의 문제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잡았던 거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80년 이후에 NL과 PD라는 그 관념 속에서 그 정치적 실천들이라는 게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런 뭐 논쟁 이런 것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분명히 정치적 실천이라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NL 그룹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룹도 있었는데 그 정치적 실천이라는 게 실패했다는 거 이게 아주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실패했다는 건 누구나 다 지금 동의하잖아요. 지금 통진당 사태가 여러 반증에서 보여주고 지리멸렬한 그 조그마한 군소 진보 정당들의 그 상태라는 게 한국에서 그런 NL과 PD의 정치적 실천이 현실에서 지금 어떻게 파산되고 실패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근데 이런 정치적 실패가 사실은 90년대 초반에도 있었다는 거죠. 운동권 내부에서. 그러니까 예컨대 91년 사회주의 붕괴되고 할 때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까지 혁명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혁명을 무기로 해서 노동자를 조직했던 그 엘리트들이 91년 어느 날 갑자기 경실련으로 가버려요. 아니면 변호사 시험을 다 버립니다. 예,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뭘 얘기하느냐면 정치적 실천이 실패했고 파산했고 이념이 붕괴되고 몰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단 한마디의 평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 실패의 그 비극의 뿌리는 저는 그 90년대 초반에 그 80년대 때 그렇게 격렬하게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운동에 헌신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왜 정리가 되질 않았느냐 하면 저는 그게 결국 이념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컨대 혁명적 노조주의 내지는 그 혁명적 사회주의로부터 예컨대 PD 계열에 있던 사람들은 대중정당으로 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NL 운동하던 사람들은 지역 운동에서 나중에 이제 민노당에 이제 결합을 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 변신이라는 게 결국 자기 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그 논리였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해야 할 운동적 이념이라는 게 사실상 없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NL의 정치적 실천, 그 다음에 PD의 정치적 실천이 지금 최종적으로 실패한 건데, 그럼 우리가 정말로 사고해야 될,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사고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왜 실패했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더더군다나 대중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대중과 같이 나가려면,
우리가 어떤 이념을 정말 고민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념의 부재가 실제적으로 이런 실패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지점이 저는 이 사회주의 정말 고민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 편집회에서도 진보평론 특집에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80년대와는 다르게 그 고민을 저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본주의에 대한 알고 있는 게 사회주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말고 자본주의 대안으로서 이만큼 이론적으로 축적돼 있고 이론적으로 정교화돼 있고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이론적 틀이라는 게 사회주의 말고는 없잖아요. 뭐 요즘 최근에 무슨 협동조합 이야기도 나오고 뭐 생태주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협동조합 이론이나 생태주의가 그럼 기존의 그런 사회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전 절대 대신할 수 없다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사회주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단지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이게 정치적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중적 헤게모니를 가져야죠. 이론적 정합성과 더불어서 이런 이론적 사고라는 게 대중적 헤게모니를 가져야 되는 건데 아까 전에 이제 서영철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구체적인 이 몸의 정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좌파 정치를 이제 고민하시고 하는 분들이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대중들이 우리가 신자유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회 굉장히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여기 또 동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생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생산 조건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제가 사회주의 얘기해도요. 저희 부모님이 동의를 안 합니다. 저희 형제들조차도 동의를 안 해요. 쉽게. 왜 동의를 안 하느냐면 그들의 구체적인 삶이 재생산되는 재생산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재생산, 그 속에서 재생산이 되면서도 그 조건 자체가 그 사람들의 그 삶 자체를 엄청나게 억압하고 소외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어떤 그 삶의 정치로서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중들에게 제기하고 그것들을 정치적 이념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혁신과 비판적 성찰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승엽 선생님 얘기하신 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승엽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한국의 좌파, 특히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모든 운동들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문제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그거를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은 안 돼. 그러니까 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거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저들을 그러면 인민의 호민가로 만들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시민운동이 어떻고 어떤 문제가 있고 저는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좌파들은 어떻게 하면 노동운동이 진짜 호민관이 되고 리더십을 갖고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기다가 바꿔놓을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시민운동 하라고 그 사람들 계속 하라는데 안 하면 어쩔 거야. 아니 근데 이 섹션이 저기 많은 부분이거든. 얘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김정주 선생님한테 잠깐 질문 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제 그게 잘 안 될까? 근데 김정주 선생님 왜 가족은 내가 얘기하면 부모나 형제들은 들어줄 거라고 하는 그 근거는 가족은 제일 안 들어요. 제일 안 들어요. 나도 해봤는데 간대 가족은 일상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 빨리 사라져야 되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왜 나는 내 아들이나 내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이들이 나를
이게 아주 반여성주의적이고 내가 만약에 근본적으로 이게 따져 들어간다 그러면 아주 이게 뭔가 아무튼 근본적인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가족도 마찬가지인데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약간의 떨어지면 불가피하다고 봐요. 현장하고 아까 박용진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걸 못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똘똘만 당했다고 거꾸로 얘기했는데 그 말이 그러는데요. 예. 그냥 저까지도 질문을 한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한국의 또 하나의 좀 아픈 현실은 뭐냐면 물론 워낙 그 역사가 짧고 또 한국의 역사가 조금 더 아까 세계적인 국권세뿐만 아니라 특성이 있어서 그런데 그 팀장으로부터의 어떤 지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냥 노동자의 어떤 직책은 맡을지 몰라도 아까 호민관 이 형성이 거의 안 됐다고 저도 보는 거거든요. 몇 번의 계기는 있었어요. 인물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뭘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죽어버렸죠. 터졌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 현장도 못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에? 아니 자기 현장을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그 노동자 출신이나 학생 출신이 됐던 현장에서 그쪽을 먼저 사회주의를 다 만들어야 전체가 사회주의가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에? 근데 그걸로 모든 걸 다 해서 다 같이 하향 평준화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걸 들고 오면은 이건 우리 현장과 맞지 않다. 이 엄청난 부분이 깔려있고 아까 민준호 총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걸 다 정리합시다. 맞아, 돈도부서가 네? 돈도부서입니다. 정리합시다 얘기를. 그 얘기를 정리하는 방식을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정리했다고 하죠. 네. 정리도 합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리도 합의가 필요한데 그 어쨌든 이제 그 오늘 상당히 그 중요한 얘기를 놓고 그 오랜만에 이제 그 좀 토론을 많이 한 편이죠, 그죠? 발표 중심에서 사실 3시간 동안 1시간 발표하고 2시간 토론한 거니까 이례적으로 토론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방식을 좀 확산시켜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고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애도를 해야 되는데 애도 기간이 사실은 자기 가족이나 누가 가까운 사람이 하나 죽어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애도를 합니다. 1년 이상은 최소한. 그래서 뭐 3년 예를 들면 죽기도 부인이 죽었거나 남편이 죽었는데 1년 만에 바로 결혼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욕하는데 애도도 안 하면서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운동 사실 아까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최소한 89년에서 91년 사이에 200년 동안 성장해왔던 세계사회주의 운동이 붕괴됐을 때 그때 과연 누가 그건 김정수 선생님이 얼마나 애도했는가 1년도 안 돼서 바꿔가지고 딴 데 들어가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뭐 예를 들면 80년대에 거기에 몰입을 하고 자기가 헌신했던 사람이라면 10년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2, 3년은 애도를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한쪽은 애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맨날 애도만 하고 있느냐 지금 지난 지 벌써 20년이 지났고 또 지금 사회로 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균형의 문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다뤄야 될 이 문제는 한쪽은 계속 더 깊이 애도를 해야 되고 또 한쪽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사실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이 계속 이런 역설이 발생할 텐데 크고 작은 범위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NLPD 아까 박영민 선생님이 검토도 해봤지만 자꾸 자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두께를 갖고 입체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주면서 변하고 있는데 일정한 시점이 되면 빨리빨리 잘라버리면서 빨리 편리하게 이걸 끌고 나가면 이제 이 흐름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몇 분이 그런 문제를 좀 역사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이승경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좌파라고 하는 건 사실은 레닌 씨는 볼셰비키의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는 것을 진짜 그 소수가 혁명적 시기에 소비에트 속으로 들어가서 일상적으로 대중과 함께하면서 홍문관이 되기 위한 강력한 투쟁 속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런 정신을 잃어버린 채 이름을 자꾸 바꿔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개념을 붙이고 뭘 하고 하면서 그렇게 바꿔다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망가뜨려온 그런 역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다층적인 문제를 오늘 이렇게 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게 아까 최갑 선생님 이제 그 시대 80년대 어떤까지 한국 자본주의가 제가 보기에는 1차 순환 단계였거든요. 80년대까지. 2차 순환이 이 80년부터 90년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순환 단계에 따른 대중의 재생산 구조가 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같은 맥락에서 지금은 3차 순환이 아니라 4차 순환 단계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속에서 그걸 똑같은 대중운동 전이
노동자 계급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질의와 답변 속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직무평론에서 한 후에 이렇게 해서 끝내는, 그래서 빨리 다 털었다, 아니면 못 털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애도하면서 털어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 직무평론에서 또 다른 특집의 다른 부속 과정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예정보다 25분이나 지났습니다. 이런 말씀을